안녕하십니까, 부엌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3월에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문제 가운데 둔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등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쪽은 지문 전체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하느라 아마 한 50분가량 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틀린 문제들만 좀 볼 건데요. 특정 지문별로 한 문제씩 있는 관계로 오늘은 좀 짧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대로요. 2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26번부터 30번 문제까지 묶여있는 핵융합 그리고 핵분열에 대한 지문인데요. 이 지문 가운데 지금 28번이 둔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문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는 방법 좀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시는 대로요. 보기가 주어져 있고 그 보기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읽으면서 푸는 방식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이 문제를 먼저 보면서 보기를 볼 것이고요. 그 보기에서 그래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작년 3월을 갖고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종이 쳤어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고 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도식화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시각화된 자료요. 이것처럼 시각화된 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기껏해야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문의 내용을 전체를 다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문의 내용 가운데 요 전체는 안 되겠지만 지문의 내용 가운데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건 될까요? 되겠죠. 요 맥락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 그래프가 지문 내용의 어느 특정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래프,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문과였고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Y좌표와 X좌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질량수와 핵자단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 보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이 그래프로 바꿔서 표시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찾아가는 게 아마 이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관련 있는 부분은 질량수 그리고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 그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나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윗글은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의 설명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자단 결합 에너지와 질량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관련된 부분이 될 건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질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끝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산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자산 결합 에너지와 질량수가 갖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까지 간다면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이 결합되어 있고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관련된 건데요. 보기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크죠. 자, 보겠습니다. 철입니다. 철 이렇게 지금 표시해 줬는데 얘예요. 그러면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서 핵자산 결합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을 봤을 때 9 가까이 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그것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길 이런 얘기를 하네요.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원자핵 가운데 가장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크고 안정된 상태래요. 그 다음 얘기하기를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질량수가 기준이죠. 질량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질량수를 놓고 봤을 때 철이 질량으로 따지니까 60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이 60을 기준으로 놓고 질량수가 이것보다 작은 애들은 핵융합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 핵융합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 핵자산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나오네요. 원자핵의 질량수와 양성자 수는 원소기호 X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질량수는 위에 있고요. 양성자 수는 밑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성자의 수도 알 수 있죠. 자, 중성자의 수를 알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성자 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를 하면은 중성자 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조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죠. 1번을 보면 헬륨 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핵 4 원자핵이에요. 헬륨 4 원자핵은 헬륨 4 원자핵, 헬륨이고 4니까 얘입니다. 그러면 얘의 위치는 보면 지금 핵융합의 위치예요. 그럼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으로 변하는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중수소 원자핵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수소 원자핵, 나는 이거 표시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문 속에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문 속에 보시면 여기 6번째 문단의 위에서부터 4번째 줄에 중수소 원자핵은 H하고 위에 양성자 수가 2개가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질량수가 2개가 되는. 그러면 중수소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인 거죠. 이 녀석은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삼중수소, 마찬가지로 삼중수소도 찾아보시면은 이 녀석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답니다. 양성자 수는 여기 이 위치.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같은 거 맞습니다. 양쪽 다 1이에요. 더 안정된 상태겠군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안정됐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더 안정됐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문단이네요. 더 안정됐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누가 더 큰가 봤더니 중수소 원자핵의 핵자단 결합 에너지는 대략 2고요. 삼중수소 원자핵의 핵자단 결합 에너지는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삼중수소 원자핵이 더 크고 이 녀석이 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온 얘기는 틀렸네요. 중수소 원자핵은 덜 안정적인 거죠. 누구보다? 삼중수소 원자핵보다. 틀렸네요.
예, 얘는 아닙니다. 그럼 3번 확인해 보죠. 3번을 보면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6을 곱한 값과 같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을까? 철을 봤더니 여기요. 양성자의 수예요. 이 양성자의 수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 놓고 결합 에너지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 하고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뭔가 나누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틀린 내용이 보입니다. 뭐가 틀렸죠? 26을 곱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을 곱하면 안 되죠. 뭐를 곱해야 되나요? 질량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량수는 56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죠. 4번을 보시면 우라늄 235 원자핵의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MeV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상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라늄 여기 있어요. 얘가 핵분열을 합니다. 핵분열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네요. 그런데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거보다 이상이래요. 9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9보다 크면 여기보다 높은 지점, 이 지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점은 철을 넘어서는 지점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틀린 얘기가 돼요. 그 다음 5번을 봅니다. 우라늄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겠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철하고 우라늄을 비교하면 철이 더 큰 거죠. 그러면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건 누가 되나요? 철이 되는 거지 우라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이 1번이었던 겁니다. 물론 지문의 내용 갖고만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그래프에서 잘 그 내용들을 의미를 읽어낸다면 거기에서 이미 풀어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3점짜리였던 건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설명들을 적용해보는 능력 이런 점들 때문에 3점짜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정답률이 20% 미만이었던 거 아니면 30% 미만이었던 문제들로만 쭉 한번 뽑아갖고 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문제 이제 42번 문제입니다. 42번 문제도 정답률이 한 19%였나요? 그럽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뭐랄까요? 왜 이게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라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좀 변호해 본다면 어쩌면 45번까지 나오는 그 문제들을 다 풀어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예 보지 못하고 대충 찍어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문제점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요. 어쩌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고전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일단 42번도 얘기를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은 실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일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따지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하느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읽으면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읽으면서 확인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 지문의 내용을 같이 옆에다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각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설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자, 각설 해놓고 토끼는 만수산에 들어갔네요. 누가요? 토끼가요. 바위구멍에 숨어 사니 신세가 태평하고 만사에 무심하여 만사 모든 일에 무심하여 마음이 없었대요.
혹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혹은 벽이 기대어 눕기도 하는 중 용왕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용궁의 경치가 눈앞에 삼삼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쁨에 이기지 못한 채 마음에 기뻐요. 기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채 생각하기를 내 만수산의 일개 토끼로서 간사한 놈의 꼬임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지. 그러나 두세 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만승의 임금을 유혹하여 만승이라는 말 설명 안 나왔습니다. 설명 안 나온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런 단어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읽어나가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면 좋겠죠. 근데 모른다고 했을 때요, 어휘풀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은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이니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만승이라고 하는 건 만 개의 수레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게 권위가 그리고 재산이 국가가 부유해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이걸 얘기할 때 그런 식의 만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금을 유혹하여 용궁을 두루 구경하고 만수산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소장의 구변이나 이렇게 표시된 말들은 있는 거죠. 양평의 지혜라도 이보다 낫진 못할 거야. 이보다 낫진 못할 거야. 이때 이는 뭐냐면 본인인 거죠. 용궁에 갔다가 살아왔던 나만큼 하지는 못할 거야. 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봅니다. 그 다음 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후에 다시는 동해가를 밟지도 말고 맹세코 용궁 사람들과 말도 말고 돌베개에 팔이나 기고 살아갈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 호련히 한때의 검은 구름이 남쪽으로부터 오더니 조금 있다가 광풍이 일어나 소나기가 쏟아진다. 자, 구름이 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져요. 또 우레소리가 울리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니 조용하고 컴컴해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지척, 가까운 멀고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토끼가 크게 놀라 이는 필시 용왕의 조화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나왔나요? 용왕이 나왔어요. 용왕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서 되게 기뻐하던 그 토끼한테 갑자기 우레가 그리고 번개가 이러니까 토끼가 겁을 먹었네요. 놀랐습니다. 이건 용궁의 조화야. 용왕의 조화야. 조화라고 하는 말은 조자는 이제 만들어낸다는 의미고요. 화자는 변화요. 그러면 이건 용왕이 만들어낸 변화야라고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자고요. 보시면 만수산에서 토끼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옥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황이었나요? 아니요. 분명히 뭐라 했냐면 용왕의 조화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용왕 때문인 거니까 틀렸네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만수산 얘기요. 만수산에서 토끼는 자신의 뛰어난 말솜씨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자부심, 내가 한 것만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이보다 낫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죠.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에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요, 똑같은 표현인데 말을 바꿔가지고 그 어휘력을 통해서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에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문학 용어로 대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대꾸라고 하는 거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시켜 놓아서 반복의 효과와 그리고 운율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온라인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대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병치시켜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유사한 문장 구조란 말은 똑같이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은 나란히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병치라는 말로 바꿔놔요. 그런데 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에다가 치자는 둘치자입니다. 요 말을 그대로 한자말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그 모의고사에서요, 대꾸를 병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얘기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대꾸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대꾸가 대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틀려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휘력을 좀 기르셔야 돼요. 어휘력을 좀 기르셔야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자주 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작정 사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해 놓은 뒤에 직접 확인하면서 이게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갈 때 본인의 어휘력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많은 글을 접하고 많은 글을 써봤을 때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휘력이 중요한 부분은 차지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토끼는 용궁에서 만수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죠. 만수산에서 지내던 토끼는 용궁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용궁에서의 기억, 용궁에 가서 임금을 유혹하고 두루 구경하고 했던 얘기 있으니까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자, 지금 꼴랑 요만큼 읽었어요. 요만큼 읽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 42번 답안 5개 가운데 4개가 확인이 됐고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틀렸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답인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읽으면서 이것들도 보면 좋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읽으면서 봤기 때문에 내 기억에 이럴 거야 라고 했던 느낌 같은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 분명히 이 내용이 나왔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2번의 답항은 확인은 그냥 잠깐 해주는 정도. 1번에서 분명히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께 읽으면서 풀자라고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으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요,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던 작년 3월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와 읽으면서 풀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특히 비문학에 대한 3번째 것으로 선생님은 기억을 해요. 아닌가? 어쨌든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내가 읽는 힘도 필요하는데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연습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복적인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전략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전체를 다 훑어본 게 된 것 같아서요. 이 외에 혹시라도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온라인 클래스 밑에 보시면 지금 강의를 보시는 밑에 장면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써놓고 주소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날 때마다 해설 강의를 올려줍니다. 그런 해설 강의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